여러분 주변에 프랜차이즈 가게 하나 떠올려 보세요. 카페든 치킨집이든 그 가게 사장님이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으세요? 월 매출이 약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본사 수수료, 배달 수수료, 세금 다 빼고 나면요. 손에 쥐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인데 남는 건 200만 원.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숫자 드릴게요.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약 100만 8천 명입니다. 1995년에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폐업률 9%예요. 100곳 열면 그 해에만 9곳이 문 닫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서? 장사를 못해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내는 치킨값 2만 원, 커피값 4,500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한 푼 단위로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 기준으로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이 2024년에 52.3%입니다. 100곳이 개업하면 3년 뒤에도 영업하는 곳이 52곳뿐이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2022년에는 54.5%였고 2023년에는 53.6%였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있어. 5년 생존율은요, 40.2%입니다. 10곳 중 6곳이 5년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 극단적입니다. 3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이 통신 판매업 45.7%, 분식점 46.6%, 치킨이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46.8%입니다. 치킨집은 절반이 3년을 못 버텨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뛰어드는 걸까요?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합니다. 잘 되는 가게만 눈에 보이거든요. 대박난 카페, 줄 서는 치킨집. 그런데 문 닫은 가게는 간판이 내려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기억에서도 사라져요. 그래서 살아남은 가게만 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들어간 사람 절반이 3년 안에 나오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는 이 구조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절반이 3년을 못 버틸까? 장사를 못해서? 손님이 없어서? 아닙니다. 매출이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나 창업했다고 해볼게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기준 프랜차이즈 창업에 드는 평균 비용이 약 1억 5,900만 원입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이 평균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조사를 보면 가맹점 창업 비용 평균이 1억 1,300만 원이고 이 중 인테리어 비용이 5,150만 원입니다. 전체의 45.6%예요. 거의 절반이 인테리어로 나가는 겁니다. 이 인테리어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본사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시공하게 해요. 그래서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은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제 매장이 열렸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이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잡겠습니다. 여기서는 3,500만 원으로 할게요. 이 3,50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사 공급 재료비입니다. 서울시가 가맹점 1,806곳의 영업비용을 분석했더니 본사 공급 재료비가 전체의 49.5%였습니다. 약 1,733만 원이 재료비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재료비에는 본사의 유통마진이 숨어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상위 6개 본사의 평균 유통 마진이 점포당 연 6,529만 원, 마진율 약 12.9%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닭을 본사에서 사면 약 11만 7천 원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이걸 차액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본사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 위에 붙이는 마진이에요. 이 차액 가맹금이 2021년에 점포당 평균 1,600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460만 원으로 3년 만에 54% 늘었습니다. 점주가 내는 돈은 매년 느는데 매출이 그만큼 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재료비 1,733만 원 나갔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주방 직원, 홀 직원, 배달 인력까지 하면 최소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약 75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입니다. 수도권 기준 프랜차이즈 치킨집 규모면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약 2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있어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매출의 약 3%에서 6%입니다. 3,500만 원에 4%로 잡으면 약 140만 원이에요. 그 다음 광고 분담금입니다. 보통 매출의 1%에서 2%를 본사 마케팅비로 내야 합니다. 약 50만 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있죠. 매출의 약 10.8%라는 서울시 조사가 있어요. 배달 비중을 절반으로 잡으면 약 190만 원. 포스 사용료, 카드 수수료, 전기, 가스, 수도, 소모품까지 합치면 약 150만 원.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월 환산하면 약 100만 원 정도 잡아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재료비 1,733만 원, 인건비 75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로열티 140만 원, 광고비 50만 원, 배달 수수료 190만 원, 운영비 150만 원, 세금 100만 원. 합치면 3,313만 원입니다. 월 매출 3,500만 원에서 3,313만 원이 나가면 남는 건 187만 원이에요. 3,500만 원어치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187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 원에 대출 이자까지 빼야 합니다.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은 더 나가요. 그러면 실질 소득은 100만 원대예요. 최저시급이 2026년 기준 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하면 월 200만 원이 넘어요. 사장이 직원보다 적게 버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자영업의 함정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조 보고 어떻게 느끼세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치킨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함정이 보입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요즘 정말 많잖아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같은 곳들이요. 메가커피 가맹점이 2021년 1,603개에서 2023년 2,709개로 2년 만에 1,100개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메가커피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이 약 2,740만 원이에요. 컴포즈 커피는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월 매출 23천만 원. 나쁘지 않아 보이죠? 여기서 함정이 또 시작됩니다. 카페 수익 구조의 공식이 있어요. 재료비 약 25%에서 30%, 인건비 약 25%에서 30%, 임대료 약 10%에서 15%, 세금 및 기타 약 10%, 그러면 남는 건 약 15%에서 20% 사이입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이면 순수익이 375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장이 직접 매장에 나가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쓰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순수익은 2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카페 사장님이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문 닫고 하루 16시간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버는 게 200만 원대라면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걸 알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둘째, 재료 공급 차액. 셋째,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 플랫폼 경제의 수수료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참여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예요. 배달 앱이 식당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이 잘못되면 본사가 잃는 건 가맹점 하나뿐이지만 가맹점주는 전 재산과 인생을 잃습니다. 공정위가 전국 1만 2천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점주가 54.9%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거예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을까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포크나 피자 산발이 같은 것도 본사를 통해서만 사게 강제한 겁니다. 공정위가 이걸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거죠. 가맹점주는 계약을 맺는 순간 본사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구체적인 사례를 볼게요. 40대 후반 A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에 대출 7천만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어요. 월 매출이 4천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6개월 뒤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500m 거리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매출이 3천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본사에 항의했더니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계약서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상권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같은 브랜드끼리 서로의 매출을 잡아먹는 현상이에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하나 더 늘면 로열티와 재료 공급 수익이 느는 거니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50대 초반 B씨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열었어요. 첫 해에는 월 순수익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반경 200m 안에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가 3개나 들어왔어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순수익은 1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B씨가 포기하고 폐업하려니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이 또 수백만 원입니다. 들어올 때도 돈, 나갈 때도 돈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커피 음료점이 전국에 약 9만 5천 곳이었는데 9월 말에는 1,700곳이 줄었습니다. 치킨과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점도 626곳이 줄었어요. 매달 수백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구조가 있어요. 배달 플랫폼이라는 또 하나의 수수료층이 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본사에게 재료비와 로열티를 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배달 시대가 오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10% 넘게 추가됐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이중수수료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사에도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에도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두 개의 중간 상인이 가맹점주 위에 올라앉은 구조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2만 원짜리 치킨을 시키면 그 돈은 이렇게 나뉘어요. 원재료 약 4천 원, 본사 유통마진 약 2천 원, 인건비 약 4,300원, 임대료 약 1,100원, 배달 수수료 약 2,200원, 로열티와 광고비 약 1,100원, 운영비와 세금 약 1,800원,
포장재 약 500원. 그러면 남는 게 약 3,000원이에요. 2만 원짜리 치킨을 팔아서 남는 건 고작 3,000원인 겁니다. 여기서 초기 투자금 상환까지 빼면 사실상 남는 건 0에 수렴해요. 여러분이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그 점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이 정도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은 소상공인 정책의 철학이 다릅니다. 일본은 보호가 아니라 지속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업 재구축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업종을 전환하거나 사업 모델을 바꾸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수천만 엔의 보조금을 줘요. 쉽게 말해서 망하기 전에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 공개 의무가 한국보다 엄격합니다. 가맹점의 수익 구조, 폐업률, 분쟁 사례까지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은 이 부분이 아직 느슨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변호사 상담 비용 아시죠? 30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전문가의 시간과 지식에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점주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해요. 식자재 관리, 조리, 고객 응대, 배달 관리, 직원 관리까지 전부 합니다. 그래서 버는 게 월 200만 원이에요.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4,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변호사 30분 상담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일하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눌려야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쪽이 더 힘든 노동인데 보상은 정반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매출 상위 프랜차이즈와 하위 프랜차이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커피 업종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이 약 2억 5,400만 원 수준인데 일부 브랜드는 이걸 크게 상회합니다. 반면에 하위 브랜드는 연 매출 1억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해요. 둘째, 무인화와 소형화가 가속됩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카페, 키오스크 주문, 소형 매장 모델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점주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관악구 프랜차이즈 칼부림 사건 이후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가맹점주가 본사와 균형 있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17개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2,491명의 점주가 공동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업 전에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외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모든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 폐업률, 창업비용, 분쟁 건수를 볼 수 있습니다. 본사가 보여주는 성공 사례만 보지 마시고 숫자를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계산하세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로열티, 배달 수수료, 세금까지 다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본사가 알려주는 월 매출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남는 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기 투자금 회수 기간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평균 회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했지만 이건 순조로울 때 이야기입니다. 경쟁 심화, 매출 하락까지 감안하면 5년 이상 걸리거나 아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오래된 가게 하나쯤 있었잖아요. 간판은 낡았는데 단골이 줄을 서는 그런 곳이요. 중국집이든 미용실이든 세탁소든 그 가게가 오래 버틴 이유는 프랜차이즈여서가 아니었어요. 본사가 뒤에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손님 이름을 외우고 단골에게 반찬 하나 더 주고 그런 신뢰가 쌓여서 버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신뢰를 쌓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3년 생존율 52%. 신뢰를 쌓기 전에 절반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직업이든 어느 산업이든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구조에 먹힙니다. 자영업 이야기지만 사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통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업종을 생각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프랜차이즈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본사는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가맹점과 본사의 수익 비율을 숫자로 다 까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환율이 1,5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우리은행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동 문제가 장기화되면 환율은 1,6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요. YTN도 고도했죠. 환율 1,500원대 고착화를 넘어 최악의 경우 1,600원도 가능하다고요. 1,600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의 달러 가치가 불과 2년 전보다 약 2만 달러나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초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 1억 원은 약 7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1,520원 기준으로는 약 6만 6천 달러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찍으면요. 6만 2,500달러, 14,000달러 넘게 사라지는 겁니다. 원화로 표시된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죠. 하지만 그 돈의 진짜 가치는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강도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꺼냈습니다. 2차 최고 가격이 휘발유 리터당 1,934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국 평균 주유소 가격은 1,878원을 넘어섰고 서울은 2,000원 돌파가 눈앞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걸어도 시장이 그 상한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3월 초만 해도 환율은 1,45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520원을 뚫었습니다. 한 달에 70원이 올랐습니다. 7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함정입니다.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에게 매달 3,000달러를 보내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3월 초에는 약 435만 원이면 됐습니다. 지금은 456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 만에 21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가족여행 한 번 갈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어디로 간 걸까요? 증발한 겁니다.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1.2%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월에는 마이너스 0.9%였는데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뒤집어진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물가가 8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주째 이어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통제를 언급하면서 배럴당 108달러를 찍기도 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량 수입합니다. 달러로요. 기름값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이 더 비싸집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달러가 더 필요하면 환율이 또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가속하는 소용돌이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단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약 32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도입니다. 32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약 25억 원입니다. 32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약 12,800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의 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갑니다. 원화 매도, 달러 매수, 환율이 오릅니다. 코스피는 30일 하루에만 약 3% 폭락해서 5,277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더 팝니다. 더 팔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또 팝니다. 여기서도 악순환이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1,175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 중 기업예금만 1,002억 달러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바꾸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해서 달러를 벌었으면 원화로 바꿔야 정상이죠. 그런데 안 바꿉니다. 왜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바꾸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라면 사재기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삽니다. 나중에 없어질까봐 미리 사둡니다. 그러면 진짜 없어지고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달러 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으면 모두가 달러를 사고 진짜로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단서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878원입니다. 이 1,878원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입 원가입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2달러 기준에 환율 1,520원을 적용하면 리터당 원유 원가가 약 1,070원입니다. 벌써 절반 이상이 원유값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정유사 정제 마진이 약 120원 붙습니다. 원유를 휘발유로 만드는 비용이죠. 물류비와 유통 마진이 약 100원,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약 110원, 그 다음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 부가가치세 약 170원, 세금만 합치면 약 916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원유 원가 1,070원, 정제 마진 120원, 물류 유통 100원, 주유소 마진 110원, 세금 916원, 합치면 2,316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류세를 15% 깎아줬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줄어서 최종 약 1,878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원유 원가 1,070원 중에서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같은 배럴당 112달러라도 리터당 원유 원가가 약 915원입니다. 155원이 차이 납니다. 리터당 155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600만 대입니다. 한 대가 한 달에 평균 80리터를 넣는다고 치면 전국적으로 한 달에 약 20억 8천만 리터의 기름이 소비됩니다. 리터당 155원씩 곱하면 한 달에 약 3,224억 원입니다. 1년이면 약 3조 9천억 원.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국민이 기름값으로만 1년에 약 4조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결국 1,878원짜리 기름 1리터를 넣어서 주유소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약 110원입니다. 나머지는 산유국으로, 정유사로, 정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를수록 산유국으로 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연쇄 반응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택배비가 오르고 식자재 운송비가 오르고
공산품 운반비가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비용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국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31.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68%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밀 자급률 0.8%, 옥수수 자급률 3.5%, 콩 자급률 26%.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과자, 두부의 원재료가 거의 전부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오는 겁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밀 가격이 5.2%, 대두가 4.6%, 옥수수가 3.9%, 원당이 1.5% 동시에 뛰었습니다. 이게 다 달러로 결제하는 품목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2배로 뜁니다. 국제 가격 상승분에 환율 상승분이 겹쳐지니까요. 이걸 이중 가격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점심에 직장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합니다. 2년 전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1,6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올랐습니다. 김치찌개는 8,000원에서 11,000원이 됐습니다. 마트 장바구니 하나에 7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족 외식은 4인 기준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8만 원도 빠듯합니다. 월급은 350만 원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월 4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축에서 빠집니다. 아니면 카드값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박 사장님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전부 수입 원재료입니다. 원가가 올해 들어 약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줍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는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남기던 수익이 이제 150만 원도 안 남습니다. 직원 한 명 내보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 300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은퇴를 앞둔 이 부장님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환율은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미래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부장님의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포기하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김 대리도, 박 사장님도, 이 부장님도 세 사람 다 환율이 오르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걸까요? 2024년 초에 환율이 1,300원일 때 달러 예금을 들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만 원어치 달러를 샀으면 약 7,692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1,520원 기준으로 원화 가치는 약 1,169만 원입니다. 2년 만에 169만 원을 번 거죠. 금을 산 사람은 더합니다. 2024년 초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05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약 4,510달러입니다. 12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하면 원화 기준으로는 약 170%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통장에 원화만 넣어두고 있던 사람은요? 같은 시간 동안 돈의 가치가 약 17% 녹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양극화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부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원화만 가진 사람은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원화는 이렇게 약한 걸까요? 같은 아시아 통화인 일본 엔화도 약세긴 합니다.
하지만 원화는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하락폭이 최상위권입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평균 환율이 약 1,465원으로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분기 평균 1,597원 이후 가장 높습니다. 차이가 불과 130원입니다. OECD는 지난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중동 전쟁 직격탄이라고 했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4%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경제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는 한국보다 GDP가 작습니다. 인구는 9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통화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자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스위스 프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위스 프랑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매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왜 스위스 프랑은 강하고 한국 원화는 약할까요? 차이는 부조입니다. 스위스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약 40%입니다. 한국은 약 48.6%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무역 흑자가 안정적이고 물가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금융시장의 깊이입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스위스로 갑니다.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올해 3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조 원을 빼간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강국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온가스, 크립톤가스, 희귀금속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반도체 하나를 수출해서 버는 달러보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나가는 달러가 환율 상승으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수출은 잘하는데 환율이 그 수출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국가의 통화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자, 이제 국가 전체의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비용 폭증입니다. 한국은 연간 약 1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배럴당 112달러에 환율 1,520원이면 원유 수입에만 연간 약 170조 원이 나갑니다. 환율이 1,300원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약 25조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구멍,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삽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 돈은 한국 경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세 번째 구멍, 외국인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3월에만 32조 원 순매도.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누적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전부 달러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세 개의 구멍으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줄고 나가는 달러는 늘어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법칙 그대로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게 환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입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소비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와의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인데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경기가 죽습니다. 이걸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 환율 안정,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4%입니다. 6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국가 총부채는 사상 최초로 6,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의 2.5배입니다. 빚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 환율 1,600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20%에서 30%는 달러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한쪽이 줄어들 때 다른 한쪽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자연적 해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간단한 건 달러 예금입니다. 시중은행 아무 곳이나 가서 외화 통장을 열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달러 ETF.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달러 자산과 미국 주식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금도 있습니다. 금은 온스당 4,510달러를 넘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5,055달러까지 전망합니다. UBS는 6,200달러까지 봅니다. 금은 전쟁이 나면 오릅니다. 불안하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오릅니다. 지금 3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핵심은 몰빵하지 않는 겁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금. 이 3가지에 나눠서 담으세요. 경제학에서 이걸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한쪽이 받쳐줍니다. 두 번째, 현금댐입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환율 1,600원이 오면 예상 못한 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률을 1.7%로 낮춘 건 기업 실적 악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입니다. 정리해고가 시작됩니다. 물가가 급등해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에 중동전쟁 충격이 본격 반영되면 2%대 초반이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2.7%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움직일 수 있는 건 현금뿐입니다. 주식은 팔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가 안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싸게 나온 좋은 자산을 살 수 있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현금을 모으려면 고정비를 줄여야 합니다. 월세,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검토하세요. 금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 복선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극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식품, 유통, 항공, 여행, 이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회사 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수출 업종은 환율이 오르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부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기술을 배우세요. 코딩을 배우세요. 영상 편집을 배우세요. AI 활용법을 배우세요. 시장에서 돈이 되는 기술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 업종에 눈을 돌리세요. 환율이 오르면 손해보는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득 보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방패, 현금댐, 수입원 복선화 이 3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환율 1,600원 시대에 여러분만 손해봅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실패합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뚫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3차, 4차를 발동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을 넘어갑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합니다. 물류가 마비됩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기 시작합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됩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무너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니까 대출 이자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습니다. 이게 다 일어날까요? 모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1997년에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버텨냈습니다. 2008년에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위기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 공격 중지를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환율이 1,430원에서 1,47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남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 68%, GDP 대비 가계부채 89.4%.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경제. 한 가지에라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합니다. 밀 자급률 0.8%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한 수준입니다. 북미 농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깊이를 넓혀야 합니다. 원화가 위기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건 외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드나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에 달러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0%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율 1,600원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도 써주세요. 기름값인지 식비인지 대출이자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